그래서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우방 같다. 돈만 받고 고물 무기만 파는 미국, 돈을 받고 기술을 주는 러시아, 그리고 영토 확장 가능성, 재기 및 북극 항로를 개척하게 해주는 러시아. 이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우방국 같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은 비약적이다 못해 경이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미국이 한국에 취하는 태도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 천억 원을 호가하는 군사무기를 팔지만 절대 나사 하나 못 풀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기밀이기에 미국의 처사는 당연하지만 미국의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특히 한국에는 기술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불공 사업을 통해 얼마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는지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이 불공 사업을 기폭제 삼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반면 불공 사업을 통해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이 10년 이상 빨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업만 온전히 유지되었다면 지금쯤 한국은 주변국에 보란듯이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했을지도 모른다고 회자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뒤편에는 러시아의 항공모함이 한국에 모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일본이 졸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를 회방 놓았다는 사실도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한국이 받을 수 있었던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순식간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일본과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 관한 연간 외신 보도는 10년 전 9,010건에서 99,951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책임감 있는 나라,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국제 질서를 선도할 만한 역량을 갖춘 선진국. 이는 21년 11월 9일까지 74개국 2006개 매체에서 기사 12만 5,375건을 뽑아 분석한 결과로 거의 사실과 동급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남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국과 러시아가 제법 오랜 기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공 사업이 널리 알려졌듯이 러시아 사람들 또한 불공 사업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불공 사업을 통해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경제정책을 연달아 실패하며 국가 경제가 휘청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러시아에 도움의 손길을 보냈는데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한국은 소련의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개모작이 마음대로 되면 누구나 다정주영이고 이병철이겠죠. 구소련은 한국의 차관을 빌린 지 1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만 해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었던 한국이 1990년 중반에 손꼽히던 강대국이었던 러시아를 빚갚으라 독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주변국들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기준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보면 쿠바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빚갚으라 독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인 미국이 돈이 없다며 쿠바에 F-21랩터나 미미츠급 항공모함 같은 핵심 방산 물자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야말로 세계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돈은 없지만 천면자원이 상당한 러시아는 자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원자재와 공산품으로 대금을 결제하길 원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혹여나 조금이라도 돈을 떼먹힐까 전전긍긍할 바엔 그렇게라도 받는 게 낫다 싶다는 판단에 이를 수락했죠.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 방위사업 중에서도 가장 역대급 이득이었다고 손꼽히는 불공 사업입니다. 한국은 불공 사업을 통해 T-82 전차, 10명상 관측기 등 우리가 딱 필요로 했던 굵직한 장비들을 얻으며 러시아의 선진 기술력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형 함정들을 무더기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키예프급 항공모함이었던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993년 7월 민스크호의 퇴역을 결정하고 노보로시스크호마저 화재로 기능 불능에 빠지자 매각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민스크호는 함령 15년, 노보로시스크호는 11년으로 통상 배의 수명을 30년이라고 할 때 비교적 쓸만한 함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직접 사들인 것이 아닌 민간 무역회사였던 영실도에서 고철로 쓰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주변국의 반발이 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이라 해봐야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뿐이었지만 여기에서 특히 제일 반발이 심했던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전까지만 해도 군사력이 약했던 한국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을 흡수해 강해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로 짓밟아문 것은 일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강한 힘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일본에 만가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함령이 아직 10년 이상이나 남아있는 준연역 항모를 한국이 사들인다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NHK는 민스크호 내부까지 취재를 들어가 판매되기 전 내부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의 항모를 팔기 전에 핵심 시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혀졌던 것과는 달리 많은 시설들이 항모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부까지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곧장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의 해당 설비들을 수류탄으로 폭파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국 땅을 밟게 된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모 두 척은 정말 고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일본 정부는 만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모를 고철로 만들어 놨으니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항모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생각은 한국을 엄청나게 얕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조선 기술은 세계에서 제1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에 활용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해답은 간단한데요. 한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고철을 아주 구석구석 씹고 뜯고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시설들은 모두 파괴되어 있었지만 이미 상당한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건 항공모함의 설계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와 시설이 들어가는지와 같은 것이었죠. 실제로 우리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은 과거 우리가 함선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함선 상부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통해 이런 구조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회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 때문에 박살난 항공모함의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통합 마스트가 그것입니다. 통합 마스트는 말 그대로 마스트에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뜻의 첨단 장비인데요. 군함의 각종 전차 장비를 마스트에 통합하고 그 안에 각종 탐지용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피아식 별기, 전자전 장비, 통신 장비 등 수많은 첨단 장비를 우겨 넣어야 합니다. 이에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도 겨우 만들 수 있었던 통합 마스트를 어떻게 한국이 만들었냐며 경막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 의사 레이더를 개발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일본도 겨우 5회 접어들어 통합 마스트를 개발했는데 안중에도 없었던 한국이 통합 마스트를 만든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한국은 이 통합 마스트가 적용된 경합 배수량 3600톤급의
FFX 배치 3 선도함을 모는 2023년 3월까지 진수할 예정입니다. 해군에는 2024년 첫 신도하게 될 텐데요. 한국에는 이보다 더 큰 경하 배수량 6,800톤급의 미니 이지스 구축함 KDDX도 있습니다. KDDX 차기 구축함은 202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한국인이 아니겠죠. 한국은 앞선 경하 배수량 3만 톤급 CVX 항공모함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초의 항공모함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보다 개발이 늦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한국이 어떻게 벌써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력을 폭발시켜 우리 앞바다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바다 전체를 호령할 일만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의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3차 불공 사업에는 핵무기 제조 기술, 항공원도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굵직한 기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 일부는 일본의 간첩질을 해왔다고 봅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공격해 뜯어먹는 행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예로 서울 남쪽 도로는 말도 못하고 북쪽 도로는 방해가 심해 공사비를 늘려 지금까지 남에 비해 북쪽은 도로 통행료가 3배에 이릅니다. 120여 년 전 힘이 없어 기득권 노론 매국노들이 나라와 국민을 팔아 부와 권력을 누렸고 침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가 400년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통일하여 강한 나라, 통일 코리아를 세우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국이 되어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100년 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그런 나라를 반드시 사출기 가진 중형항모하고 F-35B 대신 F-35C와 KF-21 네이비를 운용해야 한다. 해상용 조기 경보기 2D도 반드시 운용해야 미래전 승리가 보장된다. 일본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나라지. 마지막 남은 도요다까지 개망신당한 판에 경제, 군사력, 외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